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혜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면서 늦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내리는 집중호우가 이 무더위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환자 절반이 지방에서 올라왔을 정도로 수도권 의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방국립대병원은 단 2명만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초읽게 들어갔지만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가 변수로 꼽힙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여야 간 강제 휴전도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지역화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여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개혁신당을 찾아가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야당은 더 김 여사 특검법을 벼르고 있는 상황. 반복되는 거부권에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국민의힘. 이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에 반대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뜻을 꺾지 않자 보이콧을 택한 겁니다. 두 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4.10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일 먼저 안건으로 올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3명도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도 만장일치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지역화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막무가내 본회의를 열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행사 시점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민주당이 3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어 특검 중독, 빚더미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합니다. 이상이란 특검 중독, 분별 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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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의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최혜병 특검법 등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반대 논리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이런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3가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개별수식 선전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이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문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등등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 우선 기자들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심 총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며 중대부패, 경제범죄 척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한 심 총장은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심 총장 앞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다음 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직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텐데 심 총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기소할지, 이 사건에서 박탈되어 있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야권 수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심 총장 취임에 맞춰 김서구 차관과 이진동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애초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당시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찬이 연기됐다는 해석이 나왔었죠. 이 두 사람 2달 만에 만나는 겁니다. 이제서라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이대로라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체코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김건희 여사와는 서로 목례를 합니다. 오는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 차례 연기했던 만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 취임 직후인 7월 24일 만찬 회동 이후 공식 만남은 약 2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여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돌파구 모색을 위한 자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드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의제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정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보통 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걸 과시하려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열십자로 표시된 타깃을 향해 미사일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검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탄착된 미사일의 시험 발사 과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봅니다. 북한이 4.5톤급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에 탄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함께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고 의도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해왔고 우리 군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내륙에 탄착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기 위해 탄착 지점을 내륙에 둔 시험을 강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5톤급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탄착 지점의 정확도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것이 뚫고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형상이라든가 고중량의 탄두가 뚫고 들어갈 때 형상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개량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실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김 위원장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 제1의 중대사이며 외부 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 간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한이 올해 그 효력을 정지하며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이 사라졌다며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전히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체결된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총격과 포사격 등 5년 동안 3,600여 차례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효력을 정지하며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고 여전히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는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가 됐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잡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9월에 심지어 추석도 지났는데 오늘 한낮 기온이 38도를 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마지막 폭염 경보 날짜는 평년보다 훨씬 아주 많이 늦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면서 마침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라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시원한 강물과 달리 한낮에 햇볕을 그대로 받은 빌딩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은 더위에 지쳐 그늘에서 열기를 식힙니다. 추석 끝나고 친구랑 오랜만에 라이딩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이클을 타는데도 바람이나 이런 게 불지도 않고 가을 날씨가 완전 폭염입니다. 가을 같지 않은 무더운 날씨 탓에 밖에서 가만히 10분만 있어도 제 온몸에 땀이 날 지경입니다. 오늘 서울이 32도를 넘었고 경남 김해시 생림면은 38.2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7도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서울이 33.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하루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대기 상층부의 티베트 고기압이, 하층부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은 가운데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열대 수증기를 불어넣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오후 4시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일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20일 금요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제주와 강원 산지엔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버틸수록 예상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서울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황급히 달아났지만 수십 미터를 쫓아간 용감한 시민들 덕에 제압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거리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갑자기 세 남성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붙잡고 늘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통나자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뭉쳐있는 것만 봤지. 그냥 싸운 줄 알았는데. 황급히 도주한 A씨는 시민들에게 저지당해 현장에서 6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남성 2명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반응해 A씨를 붙잡고 다른 시민은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추석 연휴에 119 구급차에 실려가던 30대 군인이 구급대원에게 난동을 피웠습니다.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의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에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구급대원이 누워있는 남성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더니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뺨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대원이 남성의 손을 잡고 제압하자 이번엔 발길질에 이어지고 폭언도 퍼붓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인천 서구청 인근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입술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던 남성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에 달렸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30대 현역 군인. 구급대원은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다. 2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해마다 평균 260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말이죠. 전에 경인 아라뱃길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뉴스7은 CCTV가 너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경인 아라뱃길 굴포천 1교 근처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지어 시신은 일부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정황이 없고 유서도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에도 많게는 몇 번씩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는데 경인 아라뱃길에는 인적이 워낙 드물어 사고를 막는 건 물론 사망 원인을 밝히기조차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길이 20km, 폭 100m가 넘는 아라뱃길 전체를 비추는 CCTV는 고작 27대. 평균 1.5km에 하나씩 축구장 200개가 넘는 공간을 CCTV 한 대로 감시하는 꼴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도 훼손된 상태였지만 4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견 장소에서 너무 원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야간에는 자동차 불빛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2016년 6월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 역시 목격자도 범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팀F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팀원과 위메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두 대표는 정산지원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는데 결국 대표 세 사람이 다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걸까요? 피해자 모임은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로 팀원, 위메프 대표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 출범 50일 만에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대표는 모회사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정산대금 500억 원을 쓰고 정산지연 가능성을 알고도 1조 4천억 원가량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류광진 팀원 대표는 정산대금 사용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산지연 정황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산의 지연에 어떤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터지면서 그 위시 인수 때 팀원이랑 위메프 정산 대금이 좀 흘러가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좀 관여를 하신 게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미국 상장을 위해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책임을 구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함께 출석한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사는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갖고 하는 거라며 혐의 입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두 계열사 대표 조사가 끝나면 남은 건 정점에 있는 구 대표뿐이지만 실무자 조사 등이 더 필요한 만큼 소환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피해 업체 97곳은 구 대표 구속 등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고발도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해 캠퍼스에서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캠퍼스 도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 미준수, 사람을 보기 힘들게 하는 위험한 주차 등등 문제는 수두룩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캠퍼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가 대학교 캠퍼스 안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보행자가 차량 사이에서 걸어 나오자 멈추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캠퍼스 안에서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달부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사고를 막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고 현장엔 여전히 도로를 따라 주차돼 있고 학생들이 차 사이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은 급제동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지만 높이가 낮아 속도를 충분히 줄이긴 어렵고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달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경사진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빨리 다니는 걸 보기도 했고 일반 도로와 달리 캠퍼스에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방심하기 쉽습니다. 차량들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잘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행자들은 여기는 내 공간인데 차들이 날 피해 가야지. 그러니까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나오거나 차와 뒤섞여 걷다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시설이 필요하지만 차를 타고 돌아보니 방지턱이 낮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모퉁이에 있어 보행자가 나오는 걸 빨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가 방지턱 사이에 있는 틈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기도 합니다. 시야가 안 좋은 곳에 반사경을 설치하고요. 그 속도가 날 만한 긴 직선 구간이나 내리막 구간이나 방지턱이 됐던지 속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달라지는 건 너무 늦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영풍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착수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약탈적 기업 사냥이라고 비판했고 노조는 사모펀드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는데 고려아연 재련소가 위치해 있는 울산 지자체까지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 노동자들이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약탈적 공개 매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피땀과 헌신으로 일군 고려아연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언제까지 해온 형태는 자기들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런 형태로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고려아연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며 중국계 자본 등을 등에 업은 약탈적 적대적 기업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대 주주가 있고 경영권이 누군가 있는 회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적대적 M&A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에 매각하지 않고 인위적 구조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첫 공식 입장을 통해 MBK의 공세에 온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있는 울산 지자체와 정치권, 일부 소액주주 등은 고려아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양측의 팽팽한 세대결 속에 다음 달 4일로 다가오는 공개 매수 마감에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산업부 한범수 기자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기자, 고려아연 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풍 장씨 가문하고 고려아연 최씨 가문, 지분이 비등비등해요. 네, 동업자 관계였다는 흔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갈라진 겁니까? 네, 2년 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영풍 장영진 고문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고려아연은 50년 전 고 장병호, 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네. 현재는 은과 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에 올라서 있죠. 네. 선대 회장 이후 장 씨 일가는 최대 주주로 남고 최 씨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장 씨 측이 영풍그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윤범 회장 측이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가 점차 벌어져 경영권 쟁탈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영풍 장씨 일가가 끌어들인 MBK 파트너스, 이것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네. 자산이 77억 달러, 10조 원 정도 되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창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재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적은 미국입니다. MBK 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 회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싼값에 인수하고 나서 자산 가치를 올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지금 기업 목록이 나올 텐데요. 예. 한미캐피탈,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롯데카드, 오스템 임플란트 전부 MBK 파트너스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인수가 지금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먼저 사모펀드 특성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존 인원을 감축하고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MBK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에서 실제로 이런 불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외국 자본에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철 생산에 필요한 아연,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니켈 등을 만드는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국가 역량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MBK 파트너스는 중국에 매각 않겠다면서 고려아연을 10년 이상 오래 경영할 생각이라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달 4일로 공개 매수가 끝나는데 지분 절반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고려 아연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중국 지분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환자의 절반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지방에서 갈 만한 국립대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방 국립의대 지원자는 딸랑 2명뿐이었거든요.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몰리는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걸음을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땅끝이거든요. 속이 땅끝. 5시간, 아침 5시에 출발했으니까 팀장의 전문의도 없고 해서 지금 여기 다닌 지가 한 4년 됐어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의뢰서를 받아갖고 이제 여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중 절반은 이 지방에 주소지를 둔 이른바 원정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환자보다 약 50만 원의 진료비를 더 내는데도 원정을 온 건 무너진 지역 의료 실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 현황을 입수했는데 지방 국립의대에는 단 2명만이 지원해 충원을 아예 못한 병원이 9곳 중 7곳입니다. 사직한 전공의 수를 고려하면 전체 지방 국립의대 의료진 충원율은 0.1%에 불과한 겁니다. 원래 17명 저희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정 사태 거의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할 전망인데 이런 경고 등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 계획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근무 수당을 도입하는 등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지만 의료계 참여가 전제 조건인 만큼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수천 대가 폭발한 레바논에서 이번에는 무전기가 폭발해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폭탄 삐삐를 만드는 헝가리 공장이 실은 이스라엘 소유였고 헤즈볼라가 조직적으로 무선 호출기를 쓰도록 부추긴 것 또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휴대전화가 이스라엘에 추적당하기 쉽다며 대신 무선 호출기를 쓰도록 했는데 이 소문 자체를 퍼뜨린 주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 행렬 도중 발생한 폭발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18일 무선 호출기 폭발로 사망한 헤즈볼라 대원을 애도하는 장례 행사 도중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무전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는데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다쳤습니다. 호출기 폭발 사상자 합하면 사망자 최소 32명, 부상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ما توقعت اللي صار اليوم يعني اليوم رجعنا فهمت كيف انه كمان رجعت عم تنعاد الكرة كان عندنا شوية أجهزة نحن بنعرف انه هذه الأجهزة فهمت كيف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폭발물을 심은 제품을 생산한 뒤 헤즈볼라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제품의 상표를 붙여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했지만 진짜 목표는 헤즈볼라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상 자신들의 소행임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יכולות שעוד לא הפעלנו, ראינו פה חלק מהדברים, זה נראה לי במוכנות טובה, בחיזבאללה צריך להיות יותר גבוה. 외신들은 이번 작전을 현대판 트로이 목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미국에선 올해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도와 호감도는 다른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선 6%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선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최대 경합지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7%, 해리스 부통령 44% 지지율로 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깜짝 상승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46%의 호감도를 보이며 전달과 비교해 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47%까지 올랐던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다소 꺾이며 44%로 하락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8%의 초박빙 양상으로 상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Further left than Bernie Sanders and Pocahontas. How's that going to happen? Massive raids? Massive detention camps?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긴 건 신이 미국을 구하라는 짓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을 러시아 내부로도 가져가고 있죠. 이번엔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 100대 이상이 러시아 무기 창고를 폭격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무기가 파괴됐는데 여기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굉음과 함께 빨간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동시에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라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러시아 수도에서 서쪽으로 약 380km,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약 55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무기 창고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폭파됐습니다. 공격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폭발 규모를 200톤에서 240톤 규모의 고성능 폭발물이 폭발한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까지 감지됐습니다. П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были сбиты. При падении произошел пожар.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폭 드론 100대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Українську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 дуже важливий результат є за минулу ніч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Саме такі речі послаблюють ворога. Наші спеціальні служби, Служба безпеки, ГУР, Сили спеціальних операцій – дякую. 폭파된 창고에는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항공 유도폭탄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괴된 무기의 가치는 약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공습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드론 50여 대를 격추하는 등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중국 내 서열 3위 실력자가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면서요. 10년 넘게 한국을 찾지 않던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차례대로 악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오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복심으로 꼽히는 만큼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중국의 강력한 러브콜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의원들에게 조만간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你们到中国来，我的印象飞行大概1个半小时，不到2个小时。我们要到美国去得飞12到13个小时。 왕 부장이 지난달 방중한 일본 의원들과 만났을 당시 중일 관계는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꼬집은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왕 부장은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장관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주석의 방안은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는데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들의 방문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 경색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졸업하고도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지난 5월 기준 23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8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답했는데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고 한 1, 2년 정도 더? 막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5월 기준으로 약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율이 34%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9만 명대이던 그냥 쉰 청년 수는 8만 명대까지 줄어들다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뽑는 숫자가 줄어 아예 취업을 단념하는 취업 포기 상태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취업문도 굉장히 작아졌고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고립 은둔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지만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 속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취업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긴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인파가 몰렸던 공항은 이용객이 잃어버린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유실물 보관소에 소중히 보관 중인데 여권, 현금, 휴대전화 등등 중요한 게 많은데도 이상합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2명 중 1명도 되질 않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120만 명이 찾은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관리소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니저점에서 물건 사고 거기서 딱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애기 나무 장난감인데 혹시 저희가 공항 내 이동하다 떨어뜨렸나 싶어서. 다행히 주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여보. 2시 40분 비행기라 빨리 가야 되거든요. 보관 창고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의류 매장같이 옷이 걸려 있고 밥솥과 전자레인지에 스노보드도 여러 개입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고가의 태블릿과 현금이 보관 중입니다. 또 다른 창고입니다. 캐리어로 가득 차 있고요. 유모차도 수십 대 보관 중입니다. 차량용 번호판과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접수된 분실 건수는 692건,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간 명절 연휴에 전국 공항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8,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실물이 주인을 찾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합 포털에서 유실물을 검색할 수 있고 택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포함된 경우는 방문하시도록 설명드리고 그 이외에는 택배로 수령하시는 거 가능하십니다. 유실물은 최장 9개월간 보관한 뒤 기부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하석으로 부를 만큼 폭염이 이어진 추석에 차례 음식을 먹고 탈난 분들 섣불리 지사제 드시면 안 됩니다. 아픈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면 모를까 식중독 같은 세균 감염 때문이라면 설사는 계속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약국을 찾은 도혜린 씨.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지사제를 구입합니다. 명절에 막 산적이나 전같이 기름진 걸 많이 먹었더니 장이 트러블이 났나 봐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지만 섣불리 지사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설사에는 지사제가 효과적이지만 식중독에 따른 감염성 설사에선 지사제가 유해균의 배출을 막아 증상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에 의한 설사는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동반합니다. 반면 감염성 설사는 쥐어 짜는 듯한 복통과 구토,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차례 준비로 한 번에 많은 음식을 한 뒤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대로 쌓아둘 경우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열대야가 관측될 정도로 폭염이 계속돼 위험성이 더 높았습니다. 음식이 우선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상온에 노출이 그대로 되게 되면 1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식중독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고온 다습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단축돼서 한두 시간 안에도 균 번식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오염된 음식은 재가열하거나 냉동 보관해도 균이 생존 가능해 안심해선 안 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당초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를 놓고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전망이 엇갈렸는데 파월의 선택은 큰 폭의 금리 인하였죠. 미국 경제를 괴롭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관리 수준 기능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한 건데 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속했던 고금리 정책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Our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실제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2.5%까지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소비자와 기업들은 대출 이자가 줄고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 months from now, a year from now, 18 months from now, we're going to see much lower rates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mortgage rate or an auto loan rate for folks, and that just makes those decisions much more affordable. 다만 연준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각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양적 긴축 기조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환영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결정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의 금리 인하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동성이 풀려 경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문제는 가계부채와 집값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 효과는 국내 증시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21% 오른 2,580.80에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0.5원 내린 1,329원에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된 데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와 금융주 등 일부 종목이 금리 인하 효과를 봤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고점론에 불을 지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해 지수 반등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국가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죠. 연말까지도 정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가계부채와 서울 수도권 집값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상승세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극화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물가가 2%대로 내려온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 내심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다음 달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체코에서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특허권 문제로 발을 걸고 있죠.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체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체코에 도착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 등 2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체코 방문이 글로벌 원전 협력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동행해 원전은 물론 미래차와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음식 조리 로봇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외식 업계를 속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치킨을 척척 튀겨내는가 하면 피자를 오븐에 굽거나 커피에 라떼아트도 멋지게 그려내죠. 무엇보다 좋은 건 맛이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튀김옷 반죽을 마친 닭을 튀김기에 넣자 치킨 조리 로봇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치킨 조각이 서로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스켓을 능숙하게 흔들고 불필요한 튀김 부스러기를 털어내는 조각 성형도 척척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인 튀김 과정을 로봇이 모두 수행하면서 180도로 끓는 기름이 행여나 튀어 사람이 다칠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사람과 달리 언제나 똑같은 맛을 구현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튀김기 앞에서 이제 더운 그런 유중이나 연기나 아니면 이제 화상의 위험 같은 게 약간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노동의 강도가 좀 주는 것 같아서 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자 아시아 최초의 무인 피자 로봇이 곧바로 냉동고에서 피자를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단순히 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오븐에서 굽습니다. 9분 만에 종이박스 포장까지 마친 따끈한 피자를 내놓습니다. 커피 로봇은 유명 바리스타도 울고 갈 만큼 정교한 라떼아트를 선보이고 아이스크림 로봇은 현란한 움직임으로 볼거리까지 제공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a pizza robot. It looks very cool and the pizza looks very delicious. 또 햄버거 패티를 굽거나 불맛을 더하는 웍질을 하는 등 외식업계에 일손을 덜고 인건비도 줄이는 로봇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기 피해자나 교통사고 목격자 같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면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죠. 앞으로는 이 조사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현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반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 불렸던 제2호그룹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액이 2조 1천억 원에 이르고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넘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제 조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으로 직접 가야만 했던 조사 방식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면 참고인 화상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곧바로 답변하는 식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제가 출석을 서울까지 할 수 없어서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격 화상 조사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을 틀면 피조사자가 곧바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앞서 2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 수사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유사한 피해 유형을 겪은 피해자들이 하나의 관서에, 하나의 경찰서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원격 조사를 받음으로써 피해 진술에 대한 그런 증거 수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원격 조사로 작성된 조서는 관련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요래 없었던 가을 폭염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늦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이번 비 가을비치고 양이 상당하겠습니다. 사실상 한여름에나 쏟아질 법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250mm 이상,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빗줄기는 내일 오후부터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씩 쏟아지겠고요.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춘천은 27도가 예상됐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토요일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날이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